네, 여러분. 네.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기 위한 높은 철학적 시선을 가능하게 하는 탁월한 서비스선. 자, 어떻게 하면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높은 시선으로 철학적 사고를 하게 할 것인가? 그 방법론에 대해서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도, 어떻게 하면 앞서 나갈 것이냐라는 제목이고요. 자, 세 가지를 염두에 두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어떻게 하면 시대의 흐름을 포착해낼 것이냐. 자, 여기서 이제 철학이란 말은 문화와 같은 단어로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문화를 기억하기 위해서, 높은 시선의 철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을 포착해내는 능력입니다. 그를 바탕으로 했을 때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겠죠. 새로운 장르에 대한 얘기는 앞의 편에서도 비중 있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더 높은 차원의 독립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만의 독립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할 것이냐. 시대 흐름을 포착하고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가고 독립적인 생각을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의와 상상이 작동되는 지성적 차원이다. 자, 여기서 지성이란 말은 지식과는 차이가 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양적인 지식의 개념보다는 시선의 높이를 의미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장르에 대한 부분은 앞 챕터에서도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요. 그 장르의 탄생이라는 것은 욕망의 변화를 담아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품 중에서도 사람들의 욕망을 담아내는 디자인, 자동차 디자인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직선의 디자인이 많았다면 지금은 곡선의 디자인이 많습니다. 상대적으로요. 그러면 단순하게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뀌었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것은 바로 인간의 욕망이 변화했고 그 인간 욕망의 변화를 제품에 반영한 것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포착해내는 그러한 철학적 작업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이 디자인에 대한 예를 들었을 뿐이지 우리가 다양한 문화현상들을 기획할 때 이러한 욕망의 변화를 포착해내지 않고서는 앞선 선도하는 기획들을 해나가기 힘들겠죠. 자, 여기서 그렇다면은 인간 욕망의 변화를 읽어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표면적인 감각에 의존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인간 욕망의 변화를 잘 읽어내지 못합니다. 자, 표면적인 감각에 의존하기보다는 변화를 읽고 포착하는 이 지성적 능력이 앞서 나가는 문화를 기획하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라고 하겠습니다.
지성적 차원에서 세계의 흐름을, 세상의 흐름을 관념으로 포착해내는 작업, 그것이 바로 철학적 통찰이라고 하겠습니다. 앞 챕터에서도 예를 들어서 공유경제라고 하는 세계 흐름을 개념적으로 포착해내서 장르에 연결시킨 것이 바로 우버이고 에어비앤비이고 위키피디아고 다양한 결과로서 등장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는 시대 흐름을 파악하는 철학적 통찰이 배경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자, 장르의 탄생에 대한 얘기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욕망의 변화. 욕망의 변화와 장르의 탄생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자, 프랜시스 베이컨,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얘기했죠. 프랜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의 힘,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지식의 힘을 강조함으로써 그 전과는 차별화된 공리주의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지식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진 않았었죠. 프란시스 베이컨은 그 시대적인 상황들을 포착해냈습니다. 그 전과는 다르게 새로운 산업화, 새로운 공업화, 새로운 생산, 그리고 새로운 성장 동력, 이러한 것들 기반 속에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역할하는 것을 보완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지식의 힘을 강조하고 지식의 공유를 강조하고 그를 통해서 효율성에 대한 강조를 단어로서 의미로서 하는 과정 속에서 공리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탈레스, 그리스의 철학자죠. 기원전 624년인가 그럴 거예요. 탈레스는 그 시대의 포착을 어떻게 했냐면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형이상학적 철학과는 대비되는 세상에 대한 개념을 신적인 개념이나 형이상학적인 개념과는 차별화된 물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개념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려고 했던 첫 번째 철학자였고 그를 통해서 유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과연 만물의 근원이 물이 맞느냐 라고 의문을 가지기보다는 만물의 근원이라는 것을 물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가장 먼저 세상을 색다르게 해석했다라고 하는 그 색다른 시선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또 한 명의 철학자가 등장하죠. 칼 마르크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마르크스라는 철학자를 통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고 자본주의적 시대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포착해서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사회를 인식할 수 있는 틀을 마르크스는 최초로 얘기합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기업도 그렇듯이 이런 학자들 같은 경우에도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이라고 하는 포착을 통해서 정신분석학이라고 하는 장르를 만들어냈고요. 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소시르라든지 언어학자 같은 경우 기표와 기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고요. 자,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학문적인 영역도 그렇고 기업의 활동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인간의 욕망의 변화를 포착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내느냐. 그것이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직선에서 곡선을 선호하는 인간 욕망을 관념적으로 포착해내고 그 포착한 관념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현해서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인간의 욕망을 어떤 시선으로 정리해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정리한 것을 어떤 식으로 기획해낼 수 있을까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새로운 장르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과제로 남는다고 하겠습니다. 자, 장르와 욕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예측해보는 것을 상상이라고 하겠죠. 그리고 그 상상해 낸 결과를 판단하는 일, 규명하는 일이 통찰이라고 하겠죠. 자, 통찰을 향한 지속적인 의지를 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큰 차이는 없겠지만 이 상상과 통찰, 이 바탕에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요소가 숨어 있음을 여러분들은 느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이 지성을 기반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지성이라는 것이 곧 지식은 아니겠죠. 물론 이 지성적 활동에는 지식이라는 것이 필요함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지식의 양을 쌓는다는 것이 곧 지성적이 된다는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겠죠. 지성이라는 것은 지식과 같이 양적인 측면보다는 그 시선의 높이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 있죠. 한 사람이 진지하게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작품을 즐기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자주 찾아가서 관람을 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자, 무엇을 즐긴다는 것은 그 대상이 발산하는 가치의 높이와 수준, 자, 그것을 보는 관람자의 시선이 일치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자, 재미를 발견하는 그의 시선의 높이가 일치한다는 뜻이겠죠.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텔레그램의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N번방의 그 가입자가 26만 명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도 보도에서 보셨겠지만, 자, 그들은 그 성적 영상을 즐겼겠죠. 즐겼기 때문에 뭐 많은 돈들을 내고
영상들을 보기도 했을 거고요. 자, 그 성적 영상이 발산하는 그 가치의 높이와 그 성적 영상을 바라보는 그 독자의 시선이 일치했기 때문에 즐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컨텐츠도 높이가 있습니다. 그 컨텐츠를 바라보는 독자도 높이가 있습니다. 그 높이의 수준이 서로 맞을 때, 주파수가 맞을 때 소리가 나듯이 그 높이의 수준이 일치했기 때문에 즐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의 높이는 어떤 수준일까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박물관이나 갤러리에서 이 유물들 하나하나를 가능하게 한, 이 회화의 작품이 가능하게 한 그 시대 문화권 사람들의, 이 예술 작품이 가능하게 한 그 시대의 문화권 사람들의 움직임과 패턴을 읽는, 이러한 패턴이 문화라고 하겠습니다. 자, 유물이나 작품은 보이지만 그 유물이나 작품을 가능하게 한 인간의 동선, 인간의 생각, 인간의 스타일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읽어내야 될 뿐입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읽는 능력이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는 힘입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자부하시겠습니까? 자, 다양한 형상적인 방법으로, 자, 형상적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내는 외형적 결과가 있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다양한 형상적인 방법으로 이 지성적으로 포착한 인간의 동선과 인간의 스타일, 인간의 패턴을 알려주려고 하는, 자, 형상적인 결과를 통해서 이러한 시도가 바로 문학이자 예술이자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화를 읽고 그 읽어낼 수 있어야 기획할 수 있고, 그 기획을 통해서 형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 문화라는 이 기획이라고 하는 이 역할을 좀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지성적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자가 있다고 했을 때요. 그 피아노 연주자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기능적 차원을 통해서 음악이라고 하는 좀 더 넓은, 좀 더 깊이 있는 차원의 영역으로 접어들 때 연주자에서 음악가가 되겠죠. 자, 음악이라고 하는 영역을 넘어서 음악을 통해서 인간을 바라보고 철학을 얘기하고 역사를 얘기할 수 있을 때 한 단계 더 높은 예술가의 영역으로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예술가가 표현해낸 문명의 지표, 즉 결과물, 문화적 결과물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도 하고 감탄을 하기도 하지만 예술가가 열어주는 새로운 길을 보통 사람들은 바라볼 뿐입니다. 자, 문화를 기획하는 기획자로서 보통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무엇을 바라보게 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문화를 기획할 때 대중들에게 무엇을 보게 할까요? 자, 예술이라는 것은 물론 여기서는 철학이나 문화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있는 길을 익숙하게 걷는 현재 정서에서 없는 길을 새로 열면서 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인간에게 구비된 상상력과 창의력을 통해서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러한 과정은 새로운 문화, 새로운 예술, 새로운 철학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과정은 높은 시선을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을 살아가면서 보통 사람 또는 대중과 같은 눈높이를 가져서는 새로운 문화를 기획하기 힘들 것입니다. 문화를 하는 사람, 예술을 하는 사람, 철학을 하는 사람, 이건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들은 대중과는 다른 눈높이를 가질 때 대중들에게 없는 길을 새로 제시할 수 있는, 새로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을 기획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높은 시선을 실천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독립적 인간이 되어야 하고, 독립적 인간이 되기 위해선 스스로가 세상에 던지는 또는 자기 자신에 던지는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앞서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챕터에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